혹시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거인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깨어나서 포효하는 모습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요? 네. 2025년 9월에 오라클이라는 기술 기업이 바로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42%나 폭등했죠. 42%요? 1992년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고 하니까 이건 뭐 그냥 오른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로켓을 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라클 하면 구닥다리 데이터베이스 회사, 클라우드 경쟁의 낙오자 이런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AI 시대의 총알로 떠올랐다가 또 어째서 그 영광이 두 달도 채 못 갔는지 오늘은 그 드라마틱한 롤러코스터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들은 2025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나온 여러 금융 분석 기사하고 칼럼들인데요. 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라클의 급등락이 AI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그 핵심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9월 10일 그 역사적인 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주가가 240달러에서 340달러로 그냥 수직 상승을 했는데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날의 폭등은요, 이걸 단순한 투기 열풍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오라클의 투자 등급을 매수로 확 올려버렸거든요. 아, 큰 손들이 움직였군요. 그렇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오라클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죠. 물가가 갑자기 오라클을 다시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역시. AI 때문이었겠죠. 바로 그겁니다. 오라클이 오픈 AI랑 앞으로 5년간 무려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16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 구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시장을 그냥 완전히 뒤흔든 겁니다. 와, 416조.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규모네요. 그 AI 골드러시 시대에 청바지랑 곡괭이를 파는 사업이라는 비유가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죠. 금 캐러 갈 때 장비 파는 사람이 제일 돈을 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나온 RPO, 나는 지표가 시장을 더 흥분시켰다고 들었어요. 자녀 이행 의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RPO.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그러니까 계약은 이미 다 했는데 아직 회계장부에는 매출로 찍히지 않은 돈, 그런 거죠. 아, 미래의 수익이군요. 사실상 보장된. 맞습니다. 미래에 보장된 수익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수치가 전년 대비 359%나 늘어서 4,5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359%요? 네, 월가가 열광할 수밖에요. 미래 먹거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놨다는 신호니까요. 그게 그럼 거의 다 오픈 AI 계약 덕분이었던 거겠네요. 상당 부분이 그랬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만. 아, 어쨌든 그 당시에는 오라클 CEO인 세프라 캐치가 직접 나서서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올해 77% 성장하고 앞으로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아주 장밋빛 전망을 내놨거든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네요. 그렇죠. 30년 넘게 쌓아온 이 데이터베이스 기술력이 AI 시대에 드디어 빛을 본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폭발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픈 AI와의 초대형 계약,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듯한 실적. 이 두 가지가 로켓의 엔진이었군요. 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져요. 그렇게 하늘로 솟구쳤던 주가가 불과 두 달도 안 된 11월 중순에 9월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해서 227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급격한 추락이었죠. 이륙했던 로켓이 갑자기 동력을 잃은 셈인데 대체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난 걸까요?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지만 시장의 신뢰에 균열을 일으킨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균열은 바로 그 화려했던 오픈 AI 계약의 이면이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면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단일 고객 리스크예요. 아,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그 어마어마한 RPO, 즉 계약 잔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이 오픈 AI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한 회사요? 네. S&P 글로벌은 2028년까지 오라클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오픈AI라는 단일 고객한테서 나올 거라고 전망했어요. 3분의 1이요. 이건 사실상 회사의 명운을 오픈AI의 성공에 그냥 전부 걸어버린 올인 전략이나 다름없거든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그것도 아주 비싼 달걀들을 담아버린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 자체로도 위험해 보이는데 주가를 30%나 끌어내릴 정도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맞아요. 두 번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바로 회계 사기 의혹이 터져 나온 거죠. 회계 사기요? 네, 그것도 아주 거물급 인물의 입에서요. 거물급 인물이라면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벌이 아시죠? 그 2008년 금융위기 예측했던?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오라클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나선 거예요. 오라클이 AI 하드웨어의 감가상각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잡아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가상각 기간을 조절해서 이익을 부풀린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서버를 샀다고 해볼게요. 이 서버의 수명을 2년으로 잡으면 매년 5억씩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수명을 5년으로 늘려 잡으면 매년 비용이 2억으로 줄어들고 그만큼 회계 장부상 이익은 드러나는 착시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AI 장비라는 게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잖아요. 네, 그 2, 3년이면 구형이 되죠. 바로 그거죠. 그런데 오라클이 이걸 5년, 6년씩 쓴다고 회계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현대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빅쇼트의 주인공이 사기라고까지 표현했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졌겠네요. 그렇죠. 그의 말 한마디는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니까요. 이 의혹이 투자자들의 신뢰에 아주 심각한 균열을 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문제가 수면 위로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였습니다. 결국 돈 문제군요.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돈을 다 빚으로 충당하고 있었던 거죠. 오라클의 장기 부채가 1년 만에 75억 달러에서 96억 달러로 급증했고요. 와, 모건 스탠리는 이 추세라면 2028년에는 부채가 2,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400조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있나요? 회계장부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빚까지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숨겨진 빚이요? 네, 장부 외 부채라고 하죠. 예를 들어 다른 회사랑 합작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리는 식으로요.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오라클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CDS 프리미엄이요? 그게 뭔가요? 이건 말하자면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거예요. 회사가 망할 것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인데 그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오라클의 부도 위험을 높게 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정리해보면 오픈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회계 부정 의혹,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부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돈은 벌고 있는 건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한 기사에서는 이런 충격적인 분석까지 나왔어요. 오라클이 엔비디아 서버를 빌려줘서 벌어들이는 이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이익률이 낮다니요? 네. 그래서 지난 분기에는 오히려 1억 달러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를 봤다고요? 그렇죠. AI 골드러시에서 곡괭이를 팔겠다며 뛰어들었는데 알고 보니 곡괭이를 팔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라클 내부의 문제들은 잘 알겠는데 이걸 클라우드 시장 전체라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오라클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여전히 아마존의 AWS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지배하는 과점 시장입니다. 그렇죠. 두 회사가 거의 다 잡고 있죠. AWS가 31%, 애저가 24%, 오라클은 4%에 불과한 후발주자죠. 그렇다면 정면 승부는 어렵겠네요. 오라클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그래서 오라클의 전략이 더 흥미로워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랑 AI 인프라에만 집중해서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거죠. 틈새 시장이요? 네, 특히 인상적인 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의 협력입니다. 경쟁사인데 협력을 한다고요? 그렇죠. 고객들이 오라클의 고성능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다른 앱들은 MS 애저에서 실행하게 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 오라클의 이야기가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레거시 기업, 그러니까 오래된 기술 기업의 놀라운 변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아, 그렇죠. 한 기사의 한 줄 평이 정말 와 닿았는데 주식 시장에는 늙은 기업은 없고 적응 못하는 기업만 있나 보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 정말 공감 가는 말이네요. 30년 넘은 공룡 기업도 AI라는 흐름을 잘 타면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기술주 투자의 극심한 변동성을 경고하는 완벽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하루에 42% 오를 수 있다면 2달 만에 30% 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화려한 계약 규모나 성장률 발표, 그 너머에 있는 수익성, 부채 구조, 고객 다변화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현재 월가의 시선도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어떤가요? 미주호증권 같은 곳은 최근의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라면서 목표 주가 400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 긍정적으로 보는군요. 반면에 일부 분석가들은 오라클을 AI 인프라 과잉 투자의 대표적인 경고 사례라며 아주 비판적으로 보죠. GPU 임대 사업의 이익률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실제로 오라클도 이런 우려를 의식했는지 최근 30일 동안 메타를 포함한 4개 고객사와 6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면서 오픈 AI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네,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결국 진짜 평가는 12월에 발표될 분기 실적에서 판가름 나겠네요. 네, 시장은 이제 숫자로 증명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라클의 지난 몇 달은 잊혀가던 기술 거인이 AI라는 날개를 달고 화려하게 부활하는 듯 했지만 그 날개의 무게, 즉 막대한 부채와 리스크 때문에 다시 휘청이는 한편의 드라마였네요. 성장 잠재력이라는 빛과 재무적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아주 극명하게 공존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점이죠? 오라클의 핵심 파트너인 오픈 AI의 재무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가 급하게 철회한 일이 있었죠. AI 인프라 투자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막대해서 정부의 금융 지원, 일종의 백스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이었어요. 아, 그 발언, 그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AI 혁명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자본을 필요로 한다면 과연 민간 기업의 투자만으로 이 혁명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오라클처럼 AI 골드러시의 주역들이 금을 캐기도 전에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AI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화두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